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한국 무기를 구매하지 말자라며 독일, 영국 등 유럽연합과 함께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한국산 자주포와 탱크, 전투기와 헬기 등을 구매하려던 독일, 영국뿐만 아니라 노르웨이, 폴란드 등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사들이던 국가들마저 일제히 한국과 방산 계약을 취소해버리고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이 생산하는 무기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데요.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로 한국의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은 무기 구매를 취소해준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국들에 오히려 고맙다며 웃고 있는데요. 한국의 예상 밖 반응에 프랑스는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충격적인 한국 방산 보이콧을 한방에 뒤엎어버린 한국의 너무나도 강력한 한방.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연합국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한국 무기를 사지 말자라며 한국 방산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독일과 영국 등 대부분의 유럽국들이 찬성했고, 이는 즉각 너무나도 충격적인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노르웨이는 가격은 훨씬 저렴한데 성능은 훨씬 더 좋은 한국의 K전차를 탈락시키더니 성능이 상대적으로 한참 떨어지는 독일의 레오파르트 EH를 선택했는데요. 당시 독일 총리가 노르웨이에 직접 찾아갔고 한국의 K전차 대신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를 사면 독일이 노르웨이로부터 천연가스를 대규모로 사들이겠다고 한 것입니다. 어이가 없죠? 영국도 세계 최강의 가성비로 판매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K구자주포를 탈락시키더니 시험 사격 때 비웃음을 샀던 가격만 비싼 독일의 자주포를 최종 선택했습니다. 이때도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가 무기 선정을 하루 앞두고 리시 수넥 영국 총리를 베를린에서 만났는데요. 사실상 K구자주포를 선택할 것이라는 유럽 현지 언론들의 보도가 쏟아져 나온 상황 속에서 하루 만에 갑자기 선택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프랑스도 자국 내 경합을 벌이고 있는 한국산 무기를 모조리 탈락시켜버리더니 독일과 영국산 무기만 사라고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그동안 유럽은 가성비가 좋은 한국산 무기를 너무 많이 구매했다. 유럽의 자주국방을 위해 유럽산 군 장비를 더 많이 구매해야 한다. 계속 한국산 무기만 사다가는 유럽 방위산업을 모조리 한국에 빼앗길 것이다. 주장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마크롱의 충격적인 주장에 동의했고 결국 20%인 유럽연합 역내 무기 구입 비중을 60%까지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한국 무기를 사지 않고 유럽이 자체 생산한 무기를 쓰겠다는 것이죠. 유럽 각국에 파견된 한국 대사들도 K방산에 대한 견제 분위기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한 각국 공관장은 이유를 중심으로 한국 방위산업이 빠르게 자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CNN 등 외신을 통해 한국 무기의 우수성이 널리 퍼졌다며 하지만 자국 무기도 수출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한국 무기의 선전을 마냥 좋게 보지는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사들이던 폴란드마저 한국산 무기 계약을 취소해버리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죠. 자, 그런데 너무나도 충격적이게도 폴란드가 한국과 계약을 취소해버리는 결정을 내린 것도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독일이 뒤에서 방해 공작을 했던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 계약을 모두 취소해버리고 프랑스 및 독일 등 유럽산 무기로 바꾸자마자 공교롭게도 폴란드는 유럽연합으로부터 200조 원이라는 엄청난 지원금 선물을 받았습니다. 유럽연합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초토화된 유럽 경제를 살리기 위해 7,500억 유로 1,080조 원을 조성해 팬데믹 피해 정도와 인구를 감안해 회원국별로 분배하기로 했습니다. 폴란드가 배정받은 금액은 200조 원에 달했지만 그동안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사들이자 이를 받지 못하도록 유럽연합에서 동결시켜버렸습니다. 그러자 결국 폴란드는 한국산 무기 계약을 취소해버리고 유럽산 무기를 구매하기로 결정하자 이 엄청난 금액 200조 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이가 없죠? 독일도 프랑스 못지않게 한국 방산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독일의 방산업체 CEO는 한국의 K전차가 유럽 전역을 휩쓸고 있다. 유럽산 전차보다 가격은 훨씬 저렴한데 성능은 압도적으로 뛰어나다.
한국산 전차를 계속해서 사들이다가는 유럽은 더 이상 전차를 생산하지 못하게 된다. 유럽이 단결해서 거부해야 한다. 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을 필두로 한 K방산 보이콧 행렬에 충격을 받을 줄 알았던 한국의 반응은 너무나 뜻밖이었습니다. 한국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유럽도 크게 당황했는데요. 한국은 오히려 주문을 취소해준 유럽에 고마워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놀라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미국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은 현재 미국은 무기가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이라며 특히 최근 유럽이 줄줄이 구매를 취소한 한국의 K9자 주포와 K2전차를 미국이 전량 구매할 계획이라며 웃돈을 주고서라도 모두 일괄 구매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은 오히려 더 높은 값에 무기를 팔 수 있게 돼서 오히려 구매를 취소해준 유럽에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은 유럽이 한국산 무기 계약을 취소한 것은 유럽산 무기가 한국산 무기보다 훨씬 뒤떨어진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다. 한국은 이미 벌써 유럽국들보다 더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대규모 생산 시스템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기술력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뛰어나다며 특히 차세대 무기라 불리는 레이저 무기와 로봇은 독일, 영국, 프랑스가 힘을 합쳐도 한국을 당해낼 수 없는 수준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우크라이나가 한국산 무기만 사들이고 있다며 실제 전쟁에서 모든 무기를 써보니 한국산 무기만큼 저렴하면서도 기술력이 압도적이고 정확도가 높은 것이 없음이 증명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세계 주요 방산국 중 한국의 성장 속도가 눈이 부실 정도로 빠르다며 압도적인 세계 1위의 속도라고 알렸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삼포병여단이 강원도 양양에서 239급 다연장 로켓 천무의 해안 실사격 훈련 현장이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한국판 강철비라 불리는 천무는 사거리 80km, 축구장 3개 넓이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는 육군의 최정예 무기 다연장 로켓입니다. 천무는 육군과 해병대가 운용하는 국산 다연장 로켓포로서 한국이 지난 2009년부터 5년간 1,314억 원을 들여 개발했고 미국이 만든 MLRS 멀터펄 론치 라커 시스템과 대등한 성능을 자랑하는 무기입니다. 천무는 최초의 국산 다연장 로켓포인 구룡보다 사거리를 2배 이상으로 늘려 북한의 장사정포 사정권 밖에서 아군의 피해 없이 공격 원점 및 중심 타격이 가능합니다. 사정거리가 길기 때문에 지상보다는 주로 해상에서 사격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역으로 생각하면 바다로 침투하는 적의 함정들에게 지옥을 선사해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상과 달리 해상 사격 훈련에는 사실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파고 즉 파도의 높이가 2.1m 이상일 때는 발사된 로켓 포탄의 탄착 지점 확인이 어려워 사격 훈련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한 해상 탄착 지점에 포탄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려면 해군 함정의 레이더가 동원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상의 경우 조류에 의해 표적지가 이동하기 때문에 포탄의 정확도 측정이 어렵다는 것도 문제로 꼽힙니다. 그래서 천무와 비슷한 성능을 자랑하는 미국의 MLRS는 사거리가 짧은 연습용 로켓 포탄을 별도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데요. 천무 역시 연습용 로켓 포탄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현재 천무가 운용하는 탄약은 두 종류로 사거리 36km의 130 로켓 포탄과 80km의 사거리를 자랑하는 239 유도탄이 있는데요. 향후 사거리 45km의 230 로켓 포탄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천무는 이제 완전히 대한민국 영토에 실전 배치되어 있습니다. 백령도에는 신형 국산 대공미사일 천궁, 북공기 부양정 킬러인 국산 비공 유도 로켓, 국산 단거리 대공미사일 천마가 배치되어 천무, 천궁, 천마 등 이른바 국산 3천 무기 체계가 모두 배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천무의 배치로 백령도에 큰 위협으로 부각되어 온 북황해도, 고안포 공기부양정 기지 등 주요 목표물에 대한 정밀 타격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천무 239 유도 로켓은 GPSINS 관성항 법장치 유도장치가 달려있어 최대 80km 떨어진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고 분산탄을 사용할 경우 300개의 자탄이 공중에서 뿌려져 최대 축구장 약 300 크기의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습니다.
단일 고폭탄두는 관통탄두로 60cm 이상의 콘크리트로 방어된 벙커나 건물 등을 파괴합니다. 시속 80km로 빠르게 작전지에 투입돼 도착 7분 만에 첫 탄을 쓸 수 있는데 사거리 80km 이내면 360도 범위 어디든 대량 타격이 가능합니다. 특히 발사 차량 1문당 12발의 로켓이 탑재되는데 우크라이나전에서 활약하고 있는 미국제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도 70여 km 떨어져 있는 목표물을 정밀 타격하는 유도 로켓을 쓸 수 있지만 발사 차량 1문당 6발만 탑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천무는 발사 차량 1문당 12발의 로켓이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하이마스보다 2배나 강력한 발사 능력을 자랑합니다. 이러니 폴란드가 가만히 둘 리가 없었습니다. 최근에 공개된 2023 한미연합 합동화력훈련장에서 한국 화력 무기 시범을 직접 참관한 폴란드의 국방장관은 우리 군의 화력에 대해 인상적이라고 평하면서 특히 천무 다연장 로켓포를 보더니 오, 천무라고 한국어로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폴란드는 그동안 K808 장갑차와 천궁 2방공 미사일 등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며 세부 재원을 묻기도 했는데요. 천무가 강렬한 인상을 남긴 겁니다. 결국 폴란드는 288문이나 되는 천무를 도입하기 위한 계약을 했습니다. 천무는 지난해 폴란드와 1차 수출 이행 계약을 했으며 아랍에미리트 UAE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돼 실전 배치된 사실이 최근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폴란드와 수출 계약이 체결됐던 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는 첫 선적을 마치고 폴란드로 이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폴란드 육군용으로 개량된 천무의 폴란드 제식명은 호마르 HOMARK입니다.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은 폴란드산 트럭과 동합된 첫 K239 천무가 이미 폴란드로 이동 중이라며 8월 중순 내로 한국 장비가 폴란드에 올 것이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지난 10월 폴란드는 천무 구매 계약 218대를 체결했고 올해 천무 18대를 우선 인도받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계약 규모는 약 8조 5천억 원 이상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형 다연장 로켓 에메라레스 K239 천무를 폴란드 옐츠 JESG 8X8 차량과의 통합 작업을 마치고 폴란드로 인도했는데요. 천무는 8월 폴란드에 도착하게 되는데 아이언 사단으로 불리는 폴란드 육군 제18기계화 사단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폴란드 제18기계화 사단은 벨라루스 브레스트 게이트 인근부터 프레미시우 인근 슬로바키아 국경에 이르는 지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특히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을 포함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의 천무가 폴란드에 최전방을 방어하는 중책을 맡게 됩니다. 현재 한국과 폴란드 양국 방산업체들은 2차 계약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수출금융 문제 등 몇 가지 이견을 해결한다면 폴란드가 유럽에서 한국 방산 무기에 중요한 교두보가 되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사항은 오는 10월 폴란드에서 총선이 예정돼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방산업계는 10월 이전에 2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상당한 차질이 빚혀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산 전문가들은 폴란드로의 K방산 수출은 작년에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본게임 시작으로 볼 수 있다 고 전망합니다. 지금까지 천무의 유일한 경쟁자는 이스라엘의 PULS 다연장 로켓이었습니다. PULS는 원래 이스라엘 군사산업 IMI가 개발한 링스링크스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기원으로 합니다. 미국의 M142 HIMARS와 한국의 천무보다 다양한 종류의 로켓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래서 최근 덴마크, 네덜란드 그리고 모로코가 도입했을 정도로 천무의 경쟁자로 유명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군비 증액에 나선 유럽 국가들에게서 PULS의 추가 수출 기회를 엿보고 있어 한국의 천무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한국 방위산업은 이스라엘마저 완벽하게 제치면서 세계 시장을 호령 중입니다. 지난달 23일 한국은 말레이시아와 국산 경공격기 FA-50의 말레이시아 수출 총 18대 9억 2천만 달러 약 1조 2천억 원 규모로 올해 K방산 대규모 수출로는 첫 사례였습니다. 말레이시아 공군은 앞으로 전투기 18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어서 FA-50 수출 물량은
최대 36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K방산 수출은 173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이 수치는 지난해 이스라엘의 무기 수출액 110억 달러보다도 많은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국내 생산 무기의 75%를 수출하고 각종 첨단 기술로 세계 방산 시장을 석권해 그동안 K방산의 롤모델이자 넘보기 힘든 넘사벽으로 여겨져 왔는데요. 이제 규모 면에서도 이스라엘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방산 전 분야에서 이스라엘을 앞서는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이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SIPRI가 분석한 2018-2022년 국제무기 이전 동향에서 한국은 세계 9위에 올라 10위인 이스라엘을 제쳤습니다. 지금까지의 롤모델을 제친 겁니다. 한국이 방산 수출에서 이스라엘을 제친 것은 과거에는 상상하기조차 힘들었던 일생일대의 사건이 벌어진 것인데요. 이제 방산 강국 이스라엘도 넘었으니 다음 목표는 세계 최대 미국 시장에서 돌파구를 여는 일입니다. K방산은 폴란드 대박 신화에 그치지 않고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미국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우리 공군의 비상대기실에서는 때 아닌 북한 군용기의 영공 침범을 알리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다름 아닌 한미연합연습을지 자유의 방패 일환으로 이뤄진 방어 제공 훈련을 펼친 것으로 이날 출동한 F-35A, FA-50 등 10여 대의 전투기들은 적기를 격추해 나가며 흡사 실전과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군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는 공군 제20 전투비행단 등 8개의 비행부대가 참가해 아군과 적군으로 나뉘어 임무를 수행했으며 다수의 방공관제대대와 미사일 방어대대도 참가했습니다. 특히나 우리 공군 방어 제공 훈련에 동원된 F-35, F-15K 편대와 FA-50의 연합훈련이 완벽히 합을 이뤄 임무를 수행한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는 평가인데요. 실제로 외신에서도 FA-50과 F-35의 합동훈련 소식에 대해 비중 있게 보도하면서 남다른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유라시안 타임스는 FA-50과 F-350I 불안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진행했다며 전투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A-52 합동훈련에 참여한다는 건 뛰어난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과 추후 실전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최근 폴란드에서는 연말까지 FA-50을 추가 도입한다는 소식을 알려오며 폴란드 공군이 보유한 미그-29를 FA-50으로 빠르게 대체할 것임을 알려왔는데요. 실제로 지난 22일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폴란드 공군을 위한 FA-50 2대가 바르샤바에 방금 착륙했다며 연말까지 8대의 전투기를 추가로 들여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폴란드 군을 위한 새로운 장비들의 인도 속도가 늦춰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부아슈차크 국방장관이 밝힌 대로라면 폴란드 군은 연말까지 총 12대의 FA-50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부아슈차크 국방장관이 FA-50 전력을 미리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건 한국의 놀라운 생산 속도 때문인데 실제로 한국은 폴란드와 계약했던 방산 무기들을 제때에 납기하면서 두터운 신뢰를 형성했습니다. 폴란드 입장에서는 벨라루스를 통해 러시아가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빠른 생산 속도 덕분에 부족한 전력을 언제 보충하고 투입할 수 있을지 미리 계획할 수 있어 무한한 애정을 보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이유로 부아슈차크 국방장관은 FA-50GF의 연내 배치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거라고 연신 강조하고 있는 중으로 폴란드 공군에서도 누구보다도 FA-50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아슈차크 국방장관은 21일 열린 FA-50 공개 행사에서도 현지 기자들과 만나 FA-50GF 2기를 인수했으며 연말까지 추가로 10기가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앞서 KAI와 총 48기의 FA-50 공급 계약을 체결한 쫄란드는 올해 말까지 FA-50GF 12기를 받기로 돼 있었는데 매달 23대의 FA-50가 폴란드로 향할 거란 이야기입니다. 이에 앞서 KAI는 지난달 FA-50GF 1, 2호기를 출고하고 폴란드 공군에 인도를 완료했는데요.
이렇게 인도된 FA-50은 지난달 마인스크 마조비에츠키 제23 전술 항공 기지에서 시험 비행을 진행했으며 폴란드 국군의 날 행사에도 주축으로 참여해 미그 29와 함께 비행하며 성공적으로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부하 슈차크 국방장관은 오매물망 기다렸던 FA-50GF를 인도받고 나서 소련제 항공기보다 몇 배는 더 낫다고 입이 닳도록 칭찬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폴란드 정부는 기록적인 속도로 소련시대 군용기를 FA-50과 같은 서구 장비로 교체하고 있다며 FA-50의 우수성을 우회적으로 자랑했습니다. 실제로 앞서 개최된 폴란드 국군의 날 행사에서는 미그 29가 떠나고 FA-500i 들어온다는 의미의 비행쇼를 선보이며 전력 교체를 폴란드 국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알렸는데요. 이날 폴란드 공군은 미그 29를 FA-50과 함께 비행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난 뒤 미그 29가 먼저 편대를 이탈하면서 FA-50로 교체되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앞서 한국에서 비행 훈련을 받고 이번 행사에서 FA-50을 직접 조종하게 된 폴란드 야첵 스톨라렉 소령은 이전에 비행한 미그 29보다 FA-50의 기술이 더 뛰어나다고 놀라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FA-50의 비행 범위와 성능은 기대를 훨씬 넘어섰다며 FA-50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있는 등 조종사들이 임무를 완벽하게 완수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적의 기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FA-50GF 영하의 다른 전투기들에 비해 무장이 약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FA-50GF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폴란드 공군이 전술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폴란드에 인도된 FA-50GF는 TA-50 전술임문 훈련기 블로기를 토대로 만들어졌는데요. 기총과 공대 공공대지 무장을 기본으로 탑재하며 FA-50에 장착된 통합정밀 직격탄을 비롯한 정밀 유도 무기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레이더 경보 수신기 등을 장착해 적군으로부터 항공기를 보호하는 능력을 높였으며 야간 임무 수행도 가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FA-50GF의 경우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게 미그 29를 공유하면서 전력 공백을 빠르게 메우기 위한 목적이 가장 컸기에 상대적으로 무장이 약할 수 있지만 앞으로 폴란드에 공급할 FA-50PL은 블록 20 버전으로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폴란드 공군의 요구를 반영한 FA-50PL은 AESA 레이더인 팬텀 스트라이크를 탑재하며 공중급류 기능과 더불어 정밀 유도무기 등을 운용하는 능력도 갖출 전망입니다. 실제로 KAI는 FA-55PL에 대해 F-16 이상의 성능을 갖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 레이저, 유도폭탄 등으로 무장이 더욱더 강력해질 예정으로 폴란드에 배치된 FA-50GF 역시 나중에 블록 20으로 개량할 수 있기에 일각의 우려를 완전히 물식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사실 폴란드에서 FA-50 도입을 결정한 건 미그 29의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품이 아니라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대항하기 위한 핵심 무기로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봤기 때문인데요. 현재 폴란드의 공군 전력은 48대를 보유한 F-16인데 여기에 더해 FA-50GF를 한국으로부터 도입하면서 이를 함께 운용해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타격을 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폴란드 노박 사령관은 우크라이나 전에서 가장 위협적인 공중 공격은 지상 100m 고도에서 매우 낮게 비행하는 순항 미사일이라며 그런데 FA-50은 순항 미사일 탐지와 격추에 용이한 레이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애초부터 폴란드는 FA-50 도입을 결정하면서 실전에 바로 투입할 계획이었으며 폴란드의 이런 기대에 부응해 FA-50은 F-16과 함께 바그너 그룹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폴란드는 FA-50 도입 계획을 밝힌 날 미 로키드 마틴과 1,400억 원에 달하는 또 다른 거래를 했는데요. 폴란드 군비청이 로키드 마틴에 주약한 표적 식별 장비 스나이퍼 어드밴스드 타겟팅 포드 ATP를 탑재하기 위해 구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지난 18일 폴란드는 FA-50 전투기에 로키드 마틴의 AN/AQ-33 스나이퍼 ATP-34대를 장착한다고 밝히면서 미국으로부터 스나이퍼 표적 포드를 공급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스나이퍼 ATP는 로키드 마틴이 제작한 3세대 타겟팅 포드로 전투기에 장착될 야간,
전천 후의 상황에서 지상 목표물을 식별, 자동 추적, 정밀 유도 지시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번에 도입하는 건 록히드 마틴 2세대 랜턴 타겟팅 포드의 후속 모델로 랜턴보다 탐지거리가 5배 늘어나 매우 정밀하게 장거리에서 목표물을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게 해준다는 설명입니다. 사실 폴란드의 스나이퍼 ATP 구매는 올 상반기부터 추진됐는데 이는 원래 FA-50PL의 사양에 포함됐었습니다. 우리 군의 4.5세대 전투기 KF-16과 F-15에도 스나이퍼 ATP가 장착돼 있는 상태인데요. 이렇게 FA-50P의 스나이퍼 ATP까지 탑재돼 업그레이드 된다면 경공격기로 알려진 FA-50은 비로소 멀티를 제공 전투기인 F-16에 맞먹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전투기 엔진 소재 국산화에 나서면서 한국 방산의 레벨업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한국은 엔진에서 뿜어지는 섭씨 1500도 이상의 화염을 견뎌야 하는 특수 소재를 전량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는데 국산화에 성공한다면 세계 시장에서 막강한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6년까지 인코넬 718 제조 기술을 국산화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게 목표로 인코넬 718은 내열성이 높아 섭씨 1500도 이상의 화염을 견딜 수 있어 항공엔진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특수합금입니다. 40년간 9,000대 이상의 항공엔진을 생산해온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엔진 소재 국산화에 성공한다면 자주국방은 물론 방산 수출에서도 엄청난 기회를 가져다 것으로 보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 주요 방산 업체들이 해외에서 걷어들이고 있는 매출이 상당한 수준인데요. 실제로 방산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방산업체들의 전체 매출 중 3분의 1을 해외 수출을 통해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AI, LI진엑스1, 현대로템 등 방산 4사의 총 매출은 작년보다 2배 이상 늘며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성과는 작년에 폴란드와 역대급 수출 계약을 맺은 이후 올해 본격적으로 제품 공급이 이뤄지면서 매출이 급등했다는 설명입니다. 해외 방산 시장에서 우리나라 방산 존재감이 날로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폴란드는 물론 중동, 호주 등 다양한 국가들과 방산 분야에서 여러 계약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남은 하반기 역시 눈부신 활약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대포 곡사포는 이미 가동 중입니다. ORGYSG의 훈련장에서 폴란드 육군 프로그램 애덤 거지바우스키베라이시아이다. 안녕하세요. 최신 한국 장비는 이미 훈련장에 있습니다. NATO의 동쪽 측면에 대한 방어책이죠. 제6공수여단의 조준선에 있는 토론에서 발포 테스트 중입니다. 제16 기계화 사단이 폴란드 북동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제1포병여단이 이미 가장 현대적인 한국산 K9 곡사포를 보유하고 있고 제20 기계화여단이 신형 한국산 K 전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폴란드 군대의 현대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곳은 폴란드 최초의 훈련장으로 우리 육군 K 탱크의 최신 인수 직후 새로운 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우리는 승무원의 결속력, 사격 통제 시스템 사용 방법, 한국 국방부는 이번 여름에 첫 번째 K 탱크를 보냈습니다. 이미 12월에 그들은 이전에 한국에서 며칠 동안 훈련을 받았던 제1기계화 여단의 제20 제1바르토시체 전함에 인도되었습니다. 다양한 기능과 새로운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이 교육은 6주 동안 지속되었으므로 흡수해야 할 지식의 범위가 상당했습니다. BARTOSGYC의 K는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보낸 오래된 탱크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K 전차는 군인들이 인정하듯이 관역을 명중했죠. 1,500마력의 고압 엔진으로 구동되는 탱크입니다. 수압식 서스펜션이 있어 고르지 않은 지형에서 주행할 때 큰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대상 검색 및 제거 시스템은 여기에서 매우 효과적입니다. 매우 정확하고 추가 이점은 포신과 지휘관이 서로 독립적으로 해당 지역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휘관이 표적을 감지하면 다포신이 다른 위치에서 그를 보고 있을 것입니다. 버튼을 누르면 사령관은 자신이 고정한 대상에 발포하여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탱크는 또한 우리가 물과 같은 장애물을 건너 극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바닥을 따라 운전하면 4m가 넘는 강을 넘을 수 있습니다. 연료가 떨어질 때까지
이 강의 바닥을 따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동부 국경 너머의 전쟁으로 인해 군대 현대화 계획이 더욱 빨라졌습니다. 폴란드는 10대의 K 전차와 함께 한국의 FA-50 전투기 3개 편대와 K9 자주포 600대를 주문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과 계약한 K 전차와 K9 자주포를 빠르게 도입하자마자 실전 배치하며 실사격 장면을 홍보하듯 노출시켜 놀라운 위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한국에서 K 전차 7대가 폴란드에 도착하자 폴란드 매체 WPTCH는 중요한 수송선이 그디나에 도착했다며 그들은 한국에서 온 갑옷을 입은 짐승들입니다라고 대서득필했습니다. 정말 폴란드에서는 K 전차가 전장을 뒤흔들어 놓을 짐승과도 같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폴란드군이 폴란드 북동쪽 오르지스에서 K 전차 실사격을 하는 장면이 몰라왔는데 훈련을 이끄는 지휘관으로 보이는 자가 한글이 적힌 포탄을 들고 있는 사진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이 포탄은 120 전차 포용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 연습 예광탄이라고 한글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국내 네티즌들은 신기해하며 이억만리 이국에서 보는 국산 탄약 K가 지평선 바라보면서 사격하는 거 점 아니냐 한글을 쓰니까 어색하네 키읔키읔키읔 포탄에 토르 중사라고 써놓으로 알았네 라고 신기해했습니다. 이렇게 면이어 폴란드군의 훈련 장면이 등장하자 폴란드가 우리보다 훈련을 자주 하는 것 같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4일 국내에서도 육군 제1171동사단 장병들이 경기 여주시 남한강 일대에서 도하훈련을 벌였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917명의 장병을 비롯해 K2전자와 K21장갑차 등 80여 대가 동원되었습니다. 강습 및 부교 도하를 통해 하천을 극복하고 신속하게 기동하여 목표 지점을 확보하는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10일 미국과 폴란드, 사우디 등 주한 외교관 20여 명 앞에서 K방산의 시범이 있었는데 당시 K2흑표 전차가 물을 품으며 사격하는 놀라운 화력을 선보였다면 이번 훈련은 강을 넘으면서 작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놀라운 기동성을 과시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러시아와의 국경에 K 전차와 K9 자주포를 배치해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를 만든 원산지 한국에서의 훈련 모습은 더욱더 신뢰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유럽에서는 새로운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와 환경 등의 문제에만 집중하던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면서 드만시해오던 국방 문제가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때 전차 군단이라 물리고 유럽에서 무기 생산에서는 단연 1위였던 독일은 냉전 후 군비를 축소하면서 2019년 주요 무기 중 실전 동원이 가능한 비율이 4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나토 회원국들은 독일군의 군비 태세에 좌절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한때 독일은 소련군과 바르샤바 조약군이 서방을 침공할 경우 서독을 거쳐야만 했기에 서방 세계의 든든한 보루였지만 이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국가가 된 것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독일은 가까운 미래의 세계대전과 같은 대규모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며 군비를 줄여 자국의 안보를 미국이나 나토에 기대며 도덕적 해이를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독일을 비롯한 나토 국가들에게 큰 위협이 되자 독일은 급기야 지난해 군비를 증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미군 기밀문건 유출 당시 독일 육군 참모총장의 군비 증강 문제에 대한 중요한 보고서가 유출되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독일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응해 군비를 증강하기로 했던 나토와의 약속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독일은 2025년까지 전투 준비가 완료된 기계와 사단을 배치하기로 나토와 약속했는데 병력 부족 및 군사 장비 문제 등으로 이를 시행할 수 없다고 내다본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한국산 무기로 러시아 전방에 바로 배치한 폴란드군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과거 독일의 자리를 폴란드가 완벽하게 해낼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폴란드가 도입한 한국의 K2 전차, K9 자주포가 러시아에 대항하는 저지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독일은 냉전 종식 후 군비를 줄이는 과정에서 레오파르트 1을 처분해야 했고 이를 유럽의 국가들에게 중고로 싸게 넘기면서 특별한 검증 없이 나토 표준 전차가 되었습니다.
미국 에이브럼스 전자와 영국 챌린저 전차는 여러 차례 개량을 거쳐 초기 모델과는 완전히 다른 전차로 진화했지만 레오파르트2는 1980년대에 나온 것과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독일은 뒤늦게 2010년에 A17 모델을 출시했지만 이를 구입한 나라는 거의 없었습니다. 레오파르트2 전차는 실전 경험이 별로 없었지만 지난 2016년 시리아 북부 침공 당시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당시 튀르키예 육군은 처음에 미 구형 패든 전차를 투입했다가 큰 피해를 입고 밀리자 자국군 최정예 전차인 레오파르트 2A사를 투입했습니다. 상대 측은 대전차 무기를 실은 픽업 트럭으로 맞섰는데 몇 시간 만에 레오파르트 8대가 격파되고 이대는 상대에게 빼앗겼습니다. 이 중에 레오파르트 2 전차 5대는 마치 옛 소련제 전차처럼 포탑이 찢긴 채 날아가 버렸고 나머지 3대도 대전차 로켓 한두 발에 시꺼먼게 타버렸습니다. 이것은 픽업 트럭에서 쉽게 격파당한 레오파르트 2의 속도가 얼마나 느리고 방어력이 약한지를 실전에서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문제는 레오파르트 2A7도 개량을 했다지만 당시 저자막에 당한 자재와 같다는 것입니다. 지난 1월 포린 폴리시는 지금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 위협에 맞서는데 계속 독일 전자에 의존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고 대안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몇 년 전 독일은 자신들이 주도하는 유럽 공동전차 개발 계획에서 폴란드를 배제했습니다. 이에 폴란드는 한국과 손을 잡고 K2 전차를 생산해 유럽 전자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구상을 했습니다. 한국의 K2 전차는 놀라운 기동성과 최첨단의 성능을 가질 뿐만 아니라 뛰어난 생산력과 가성비까지 지니고 있어 독일산 전차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폴란드의 구상이 한국과 손을 잡자 현실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럽 전차의 표준이 독일제가 아닌 한국산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네덜란드가 독일의 전차만을 믿을 수 없다며 새로운 전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하고 지난 24일 김승겸 합참의장이 스웨덴을 방문해 스웨덴군 최고 사령관을 만나 회담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많은 유럽국들이 이제는 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이 독일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독일에서는 독일이 한국과 군사기밀을 공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에 독일 매체 도이치빌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군이 안보 문제를 공유하는 NATO 및 기타 국가의 부대와 함께 훈련에 참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러한 훈련은 군수품, 무기 시스템 및 부품의 상호 운용성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공급망이 보장됩니다. 독일 해군과 공군이 한국군과 함께 훈련에 참여하는 동안 한국은 유럽의 첨단 무기 시스템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은 폴란드와 150억 유로 162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는 대규모 방위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에는 약 1.000대의 K 주력 전투 탱크, 648대의 자주포 및 48대의 FA-50 전투기 판매가 포함됩니다. 폴란드가 NATO 회원국이기 때문에 독일군이 언젠가는 한국 장비로 맞서게 될 훈련에 참가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한국은 유럽의 방위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밀어내고 중국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인텔의 계획이 미국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점차 구체화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절대 미국에 이끌려 다녀선 안 된다는 의미로도 풀이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황당한 뒤통수,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텔 겔싱어 CEO는 11일 베이징에서 중국 상무부장을 만나 보안 및 반도체 공급 안정성에 대해 논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은 인텔을 포함한 다국적 기업에게 더 넓은 시장과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이번 면담은 바이든 정부가 대중국 반도체 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도 겔싱어가 중국의 대규모 투자 결단을 내린 데 대한 갑사 표시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인텔은 지난 8일 반도체 집적 회로 IC 회사를 중국에 창업하기로 하고 남부 하이난성 산야에서 사무소 개소식물 가진 바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인텔 캐피탈의 비즈니스 본부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제품 배송과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술 서비스 및 지분 투자 활동에 집중할 것이라 보도했습니다. 투자 규모는 130억 달러로
1만 2천 명 이상을 고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중국 토이를 크게 보토하고 있는데 자국 시장의 인재 양성과 함께 중국 스타트업을 위한 지분 투자 활동을 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외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고 미국 기업들도 중국 시장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인텔 차이나 회장 또한 2월 연설에서 중국 투자를 줄이지 않을 것이라 언급했죠. 기업 입장에선 14억 인구의 중국은 포기하기 어려운 시장입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중 퀄컴의 중국 의존도는 64%로 가장 높고 브로드컴, 인텔, AMD, 엔비디아, 마이크론 등의 순으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년도 인텔의 중국 매출은 171억 달러에 달해 27%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인텔은 첨단 반도체 설계 및 제조 분야 최강이지만 초미세 공정 등 일부 분야에서 TSMC와 삽성전자에게 선두를 빼앗겨 왔습니다. 옛 영광을 되찾고자 중국 시장에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가입니다. 인텔의 최근 행동은 애플과 중국의 비밀 협의 내용을 되풀이하는 것 아닌지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애플의 중화권 매출은 전체의 70%에 달해 유독 중국의 약한 모습을 보였고 2016년에는 중국과 320조 원 규모의 비밀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제조업체에 대한 기술 개발 지원과 부품을 더 많이 사용하는 조건으로 앱스토어 등에 대한 제재를 면제받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인텔의 파운트리 M&A에 제동을 걸면서 중국 투자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세계 8위 파운트리 업체 타워 세미컨덕터 인수가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텔은 지난해 2월 60억 달러 규모의 인수를 발표했고 이 절차를 1년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인텔의 인수를 승인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인텔은 대규모 중국 투자와 함께 인재 육성 계획으로 딜을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황당한 것은 인텔이 중국 공장까지 떠넘기며 SK하이닉스를 위기에 빠뜨리고 자신들만 새로운 협의를 하며 기회를 찾고 있다는 점입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021년 인텔랜드 사업부 인수를 위한 8개국 승인을 모두 받는데 성공한 바 있습니다. 7개국 승인은 일찌감치 받았지만 중국은 그해 연말에야 허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는 인텔 다롄 공장 인수로 외통수에 몰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2015년 인텔은 6조 원을 들이 중국 다롄 공장을 랜드 전용으로 전환했었고 그 후 2020년 매각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를 인수했던 곳은 SK하이닉스로 무려 90억 달러에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의 하만 인수 매입가였던 80억 달러보다도 많은 금액입니다. 하이닉스는 인텔 점유율 11%를 흡수해 총 23% 점유물로 일본 키옥시아를 뛰어넘어 단숨에 2위로 도약하려 했던 것입니다. 인수합병 승인 조건으로 제품 가격물 마음대로 인상할 수 없고 향후 5년간 생산량을 점진적으로 늘리는 등 이른바 6대 조건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겨우 승인을 받았는데 미국 정부가 갑자기 수출 통제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미국의 반도체법으로 10년간 중국 시장에서 증산을 위한 최첨단 반도체 설비 반입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게다가 아직 인텔에 20억 달러 잔액을 지급해야 하는 계약까지 남은 상황인데 말입니다. 인텔 CEO는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가 지정학적으로 불가피한 내용이라며 한국 기업이 포함된 수출 통제를 더욱 부추기는 발언을 해 공분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을 위기에 빠뜨리고 인텔은 오히려 중국의 대규모 투자 발표를 한 것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추진한 대중봉쇄와는 엇박자라 의아함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인텔 기공식에 참석한 바이든은 미국으로부터 세금 지원을 받는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지 않도록 분명히 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이는 중국에 대한 투자 차단과 인텔 지원을 하나로 묶어놓은 것입니다. 인텔은 이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지지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인텔이 최대 수혜 기업으로 꼽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중국 시장에서 한국과 대만 업체를 몰아내고 미국은 지난 10월 중국의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하고 인공지능과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반도체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수출 과정이 굉장히 허술하다는 것은 최근 사건으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수출 규제를 피해
최소 1조 원어치 반도체를 몰래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니케이 자체 조사팀이 러시아 측 통관 자료를 분석한 것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난해 2월 이후 연말까지 반도체 제품 7억 4천만 달러어치가 러시아로 반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쟁 전 약 2억 7천만 달러 대비 3배에 달합니다. 포착된 반도체 거래 건수 2,300건 중 1,700여 건이 홍콩 및 중국 소재 중소기업을 거쳐간 것입니다. 해당 중소기업 상당수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설립됐으며, 특히 홍콩 업체는 개당 1만 달러에 달하는 인텔 반도체를 러시아로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가 수입한 고성능 반도체는 미사일 등 방산무기에 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텔은 러시아로 반도체를 판매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우방국 도청도 서슴지 않던 미국이 자국 반도체가 러시아로 흘러들어간 것을 몰랐을 리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미국 상무부도 러시아가 GCC 국제수출통제연합 비가입국을 통해 반도체를 사들였다는 것은 놀랍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사들였다는 것은 놀랍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이 가입돼 있습니다. 홍콩이 포함된 중국 지역은 미가입국 상태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로 흘러들어가기 이전에 중국 쪽으로도 대거 수출했다는 것인데,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 능력 향상을 견제하지만 중국으로 반도체를 수출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미국 상무부 관료들이 중국을 방문해 현지 기업인 등을 만나 양국 교역과 비즈니스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올해 추진 중인 러몬드 장관의 방중에 앞서 사전 의견 조율이라는 분석입니다. 러몬드 장관도 중국과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방문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미국 정부의 명분과는 너무나 어긋납니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 생산 시설에 보조금을 주는 법을 시행하면서 중국 공장 투자를 제한하는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해서는 5% 미만의 생산량 확대 승인을 하며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지 생산에 대한 이득을 모두 없애겠다는 뜻입니다. 중국 또한 삼성전자의 매출 급감을 미국의 칩스법 탓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텔은 미국 정부와 삼성의 발목을 잡고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인텔은 최근 ARM과 깜짝 파트너십을 선언했습니다. 양사의 기습적인 협업으로 향후 수년 내 애플과 퀄컴 등이 TSMC나 삼성전자 대신 인텔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텔의 1.8나노 공정에서 저전력 시스템 온칩을 구축할 수 있도록 ARM과 협업하는 계약입니다. 애플, 퀄컴과 같은 AP 설계 기업들은 ARM 디자인을 바탕으로 삼성전자, TSMC 등의 반도체 위탁 생산을 맡겨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칩의 성능 향상 폭이 정체기에 접어들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5나노에서 3나노로 진입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것에 비해 성능 향상 폭은 20% 수준에 불과하고 수율 또한 잡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업계는 인텔과 ARM의 협력 수준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ASML의 차세대 극자 외선 장비까지 도입해 파운드리 분야에서 주도권 탈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인텔과 ARM은 자동차, 사물인터넷, 항공우주 분야로 협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ARM 회대 주주인 소프트뱅크도 조만간 해당 회사를 나스닥에 상장해 인텔과의 투자 자금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텔은 차세대 EUV 장비 도입 계약을 네덜란드와 먼저 맺었고 2025년이면 1.8나노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인텔을 키우겠다는 미국의 입김이 작용한 것입니다. 인텔은 미국 내에 20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밝혀왔는데 중장기적으로 미국 내 투자 규모는 1천억 달러에 이릅니다. 바이든 정부는 인텔이 자체적으로 기술과 양산 능력을 확보할 수 있게 TSMC와 삼성전자를 유치한 후 부품 및 공급망 확보를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여기서 만든 제품을 중국에 판매하기 위한 투자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2021년 인텔 CEO로 취임한 겔싱어는 수락요건으로 파운드리 재진출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그는 과거 50년은 석유 매장지가 지정학적으로 중요했다면
미래 50년은 반도체 공장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며 반도체 제조망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생각한 곳은 미국과 중국 모두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 규모는 연간 10억 달러로 전체 인텔 매출 중 1.4%에 불과하며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만든 새로운 사무소를 거점으로 판매 확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테슬라와 인텔의 중국 투자를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인텔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중국 시장 공략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테슬라 또한 상하이에 전기에너지 저장장치 메가팩 생산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올해 3분기 공장을 착공해 내년 2분기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라며 한 개당 4메가와트시 메가팩을 연간 1만 개씩 생산해 세계에 수출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메가팩은 태양광이나 풍력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 장착치 ESS를 말합니다. 상하이에는 테슬라의 주력 차종인 모델 3와 모델 Y를 생산하는 기가 팩토리가 있습니다. 중국은 2022년 테슬라 전체 매출의 22%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큰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 불경기로 중국 내 입지가 위협받자 추가적인 투자까지 벼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 CATL 기술을 도입해 미국 내 배터리 공장 건설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 정부는 자국 기업 이익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력도 눈감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모두에서 균형 있는 외교로 실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중국이 한국에 보복하기 위해 너무나도 충격적 일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이 한국에 했던 보복과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나 충격적이고 강력한 보복입니다. 반도체를 넘어서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2차전지 산업, 이렇게 거대한 2차전지 산업을 한국이 싹쓸이하자 중국이 한국을 박살내기 위해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을 꾸몄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든 한국을 짓밟으려는 중국을 한방에 잠재워버릴 너무나도 강력한 한방을 한국이 세상에 공개하면서 대반전이 일어났는데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이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이 미쳤습니다. 갑자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한 번에 지어버리면서 중국이 현재 건설 중인 원전이 완공되면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2위 원전 가동 국가로 뛰어오를 전망입니다. 4일 현지 시각 세계원자력협회 WNA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원전은 436기, 건설 중인 원전은 59기에 육박합니다. 건설 중인 원전을 놓고 보면 중국이 23기로 압도적 1위입니다. 현재 프랑스보다 가동 중인 원전이 일기 적다는 것을 감안하면 중국이 신규 원전 건설을 마무리 지을 경우 세계 2위 원전 가동국으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 각국의 원전 건설 계획을 더하면 중국의 원전 규모는 더 커집니다. 중국은 원전 45기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가동 중인 55기에 건설 중인 23기, 건설 계획인 45기를 더하면 총 123기로 원전 1위 국가인 미국 가동 중 93기, 건설 중 1기, 건설 계획 3기를 넘어서게 되죠. 중국이 원전을 짓든 말든 우리가 신경 쓸 일은 아니지만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보시면 중국이 이 엄청난 양의 원전을 한국과 가장 가까운 중국 동부 해안에 몰아서 전부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 33개 성자치 구직할시 가운데 장수저 장푸젠 등 동부 연안 8개 성에만 원전이 있습니다. 내륙 탄광에서 멀어 석탄 발전은 비싼 반면 냉각수 확보가 쉬워 원전 운영에 유리한 지역들입니다. 당초 중국 정부는 내륙에도 40여 기 원전을 지어 원전의 동부 편중을 해소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나자 이를 중단했습니다. 인구가 밀집한 내륙의 원전에서 사고가 나면 연안보다 피해가 훨씬 크다. 가뭄으로 냉각수 공급이 중단되거나 방사능 유출이 식수원 오염을 일으킬 위험이 크다. 등의 거센 반대 여론 때문이었습니다. 정부가 신규 원전 허가를 동부 연안에만 내주면서 이 지역은 거대한 원전 벨트로 변하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죠? 내륙에서 원전이 터지면 중국인들의 피해가 크니 한국의 서해와 맞닿는 곳에 지어 원전 사고가 날 경우 한국이 가장 많은 피해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중국 원전은 지각의 화약고 위에 있습니다. 동해안의 원전 벨트 근처에는
탄로 단층대 지각이 어긋나 있는 곳과 지나고 있습니다. 이 단층에선 지난 1976년 24만여 명의 회생자를 낸 규모 7.8의 탕산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윤수 박사는 탄로 단층대가 중국 동해안 원전 벨트의 위험 요인이라면 한반도 북쪽 지린성 헤이룽장 성야오닝성의 원전은 활화산인 백두산 폭발의 직격탄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중국 원전은 원전 사고가 나면 편서풍과 해류를 타고 방사능 오염 물질이 한반도에 유입됩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입증됐듯 일본에서 발생한 방사능 오염 물질은 대부분 바람이나 해류를 타고 태평양 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중국 장쑤성 텐완 원전에서 후쿠시마 사태와 같은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편서풍을 타고 이르면 3일 안에 방사성 물질이 한반도 상공에 도달합니다. 장쑤성과 서울과의 거리는 약 970km입니다. 특히 산둥반도 동쪽 끝에 짓고 있는 스다오완 원전은 인천까지 직선거리가 330km에 불과합니다. 바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정경태 박사는 중국 동해안의 원전 사고에서 유출된 방사능 오염수는 해류를 타고 2달 이내에 우리나라 서남해 연안에 도달할 수 있다며 중국 연안의 해류가 한반도로 방향을 트는 양쯔강 유역 상하이 인근 원전에서 사고가 나면 그보다 더 빠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한국과 가장 가까운 서해안에서 원전 사고가 나도 방사능 오염수가 동해를 돌아오느라 1년 뒤에나 한반도에 도달한다는 설명입니다. 중국의 원전 건설 기술과 관리 기술이 한국에 한참 못 미치고 매우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 번에 저렇게 많은 원전을 짓다가는 사고가 날 확률이 매우 높아 5천만 한국인들은 불안에 떨고 있어야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반도체를 뛰어넘어 세계에서 가장 큰 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는 2차전지 시장에서 한국의 배터리 셀 업체와 소재 업체들이 맹활약을 하며 글로벌 시장을 싹쓸이하자 중국이 한국을 짓밟기 위해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2차 전지를 만드는데 핵심 원료인 리튬, 중국이 전 세계 리튬 광산을 싹쓸이해버리며 이를 통해 한국에 압박을 가하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원하는 대로 한국이 말을 듣지 않으면 한국의 리튬 공급을 끊어 한국의 2차 전지 산업을 완전히 박살내버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리튬 배터리를 깎아내리며 이보다 훨씬 저렴하고 성능도 좋은 소금 배터리를 만들었다며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소금은 리튬에 비해 훨씬 저렴하고 지구상에 매장되어 있는 규모도 훨씬 풍부합니다. 나트륨 전지는 리튬이온 전지와 화학적으로 매우 유사하며 최근 연구를 통해 나트륨 전지의 에너지 밀도와 충전 횟수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나트륨 전지는 영하의 기온에서도 거의 전체 용량을 유지할 수 있는 큰 이점이 있습니다. 겨울에 배터리 용량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리튬이온 전지의 단점을 완벽히 커버해주죠. 이러한 나트륨 전지 기술을 선도하는 국가, 바로 중국입니다. 이미 전 세계 리튬 전지 시장에서 점유율 1위 CATL 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이 차세대 기술로 손꼽히는 나트륨 전지 시장에서도 주도권을 이어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국 창사 지역의 중앙남부대학은 전지 기술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사에선 나트륨 전지 기술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건설 중이거나 계획된 20개의 나트륨 전지 공장 가운데 16개가 중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은 전 세계 나트륨 전지 생산 능력의 약 9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 열린 상하이 모터쇼에서 중국은 이소금 배터리를 세상에 선보였습니다. CATL은 나트륨 전지와 리튬 전지를 하나의 전기차 배터리 팩에 사용하는 방법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혼합 배터리 팩을 대량 생산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트륨 전지의 장점인 저렴한 비용과 날씨 저항력을 리튬 전지의 장점인 에너지 밀도와 가벼운 무게 등과 결합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것을 무기로 한국산 배터리를 완전히 짓밟겠다고 공언했는데요. 자, 그런데 한국이 기적을 만들어내며 대반전을 이뤄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리튬 대신 마그네슘을 이용한 2차 전지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마그네슘은
몇몇 국가의 수급을 의존하는 리튬, 코발트 등 기존 배터리 핵심 소재에 비해 값이 싸고 매장량이 풍부합니다. 중국이 최근 전 세계 곳곳에서 리튬 광산들을 말도 안 되게 비싼 가격으로 싹쓸이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한국 때문에 망한 것이죠. 중국의 소금 배터리는 리튬 배터리보다 가격은 싼데 성능은 후졌습니다. 그런데 마그네슘 금속은 리튬 금속에 비해 약 1.9배 높은 용량을 가지고 있고 직접 음극으로 활용할 경우 가장 높은 에너지 밀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량 생산 가능한 일반 전해질은 마그네슘과 반응해 층방전 효율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어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아직까지 상용화에 실패했습니다. 부식성이 높은 전해질을 개발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연구가 이뤄졌으나 값이 비싸고 고압 전극의 활용이 제한되는 등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기적을 선보였습니다. 마그네슘 충방전을 촉진하기 위해 부식성 전해질을 활용하는 기존 연구와 달리 상용 전해질과 유사한 성분의 일반적인 전해질을 활용, 고전압 전극을 활용하고 전지 부품의 부식도 최소화시켰습니다. 한국 연구팀의 이민아 박사는 이번 연구 성과는 마그네슘 금속 표면의 계면층 형성을 원천 차단하는 부식성 전해질을 사용하던 기존 마그네슘 2차 전지 연구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며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에 적합한 일반 전해질 기반의 저비용, 고에너지 밀도 마그네슘 2차 전지의 상용화를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큰일 났죠. 그동안 비싸게 구매한 수많은 리튬 광산들과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만든 소금 배터리가 한국의 마그네슘 배터리에 밀려 한순간에 국가 파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성 SDI는 화재가 나지 않고 밀도가 훨씬 높아 배터리 용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꿈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를 앞으로 약 3년 뒤인 2027년부터 대규모 양산을 시작할 것이라는 파격적인 발표를 하면서 중국을 완전히 넉다운 시켜버렸습니다. 지난 수년간 엄청난 돈과 시간을 쏟아부어 겨우 만들었다는 것이 소금 배터리인 중국. 중국이 소금 배터리를 만드는 동안 한국은 꿈의 배터리라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에 이어 리튬 배터리를 뛰어넘는 파괴력을 지닌 마그네슘 배터리까지 개발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